네,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9주차 고강 정당과 선거에서 이제 할 부분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잠시만요. 아, 예. 자꾸 이게 이게 녹화하기 바로 직전에 콜라를 마셨더니 밑에서 이제 트림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9주차 할 거는 이제 뉴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상편에는 이제 SNS와 팟캐스트를 통한 선거 콘텐츠의 유통과 저널리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이 관련 논의들을 저희가 이제 해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근데 아마 제가 냈던 것 같은데 문제를 텍스트화 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드렸죠. 제가 기억으로는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극렬 지지 세력인 이제 소위 문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 세력 있지 않습니까? 뭐 오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보통 문파라고들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 보고서 또는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간략한 이제 조사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로 하려고 하고요. 분량은 뭐 그렇게 길게는 필요 없습니다. 한 5, 6페이지 정도, 길면 5, 6페이지 정도로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학기 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텍스트화해서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기말 리포트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주차는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갖는 파급력, 신속성, 유권자와의 이제 밀접한 소통, 저렴한 비용, 젊은 유권자의 호소력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선거 후보자들이 웹 기반의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선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SNS나 팟캐스트, 인터넷 게시판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매체가 유권자와 맺는 친밀한 관계성이 현실 정치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잖아요.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들, 이게 사실은 SNS가 중요한 이유가 특히 이제 페이스북 말고 전 트위터를 좀 중시하는데, 페이스북은 이게 친구 신청이 되고 친구 관계가 허용이 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고 다 이제 서로 본명 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막말을 못합니다. 또 직접적인 얘기를, 또 약간의 예의가 없다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잖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바로 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고 도지사님 이쪽에 무슨 수원시에 뭐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바로 또 답변이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참여한다,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명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내 의사가 저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며 답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몰입하게 합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들 주로 하시는 게임들 있잖아요. 게임들. 예를 들어서 뭐 콜 오브 듀티라든지 이런 온라인 1인칭 액션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굉장히 몰입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친근해지고 더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팟캐스트나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또 후원도 받습니다. 뭐 대부분은 후원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속이 시원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소액으로라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저 방송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저기 돈을 안 줬을 때는 별 애착이 없었는데 돈 내고까지 들으니까 애착이 더 생겨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통의 방송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을 주로 해주니까, 예를 들어 낙곰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좀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이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담긴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및 도화, 인쇄물, 녹음 및 녹화 테이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배부 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에 위 조항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제 인터넷 게시판 또 대화방에서 글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 관련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는 거의 일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까지 금지하면,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SNS까지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이게 갖는 파괴력은 되게 크거든요.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제 2012년 2월 29일 전자우편과 SNS,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선거일만 아니라면. 이러다 보니까 SNS나 소위 SNS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퍼져나갑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카톡이나 뭐 라인도 뒤를 잇고 있죠. 이런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거 후보자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로 홍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 현상은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또는 SNS는 무엇인가입니다. 둘째, 소셜미디어가 정치 과정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가 정치 공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은 뒤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에서 SNS와 팟캐스트에 유통된 선거 관련 정보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글은 이제 선행연구, 관련 연구자들의 성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기술한 것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머릿속에서만 나온 생각이라 그러면 그의 정당성이 없겠죠. 첫 번째, 소셜미디어의 개념. 첫 번째 질문은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직결됩니다. 우선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인식하는 소셜미디어의 정의는 무엇인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료에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SNS로, 카카오톡, 올레톡을 모바일 메신저로, 포털 사이트와 미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이들 매체로 투표, 인증샷 등 투표 독려 행위는 할 수 있으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선관위가 이해하는 SNS의 개념과 범주가 분명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모바일 메신저라는 유형화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선관위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SNS로 규정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모바일 메신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엄밀한 구분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름이 없는 거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창 나오는 틱톡,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다 못 담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여긴 유튜브는 또 없잖아요. 이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또는 이제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을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제시한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카카오톡, 미니 홈피, 블로그 등은 소셜미디어라는 상위 범주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15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언론과 선관위가 언급한 사회관계망 사이트로서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여기에 속하고요. 주의할 점은 트위터는 마이크로 블로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140자라는 단문에 의견을 담아 공유하는 시스템이 페이스북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 아주 작은 블로그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또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용자의 콘텐츠 공유 사이트로 비디오를 공유하는 유튜브, 사진을 공유하는 플리커, 콘텐츠를 공유하는 픽조닷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자가 후원하는 블로그인 시넷닷컴, 그 다음에 기업이 후원하는 사이트나 블로그인 애플닷컴,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봉사 웹사이트인 click2quit.com, 초대만 할 수 있는 SNS인 asmallworld.com, 사업 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이트인 링크드인,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스파이들이 포섭 목적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아무튼, 그리고 이제 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인 이제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가상 세계를 추구하는 사이트인 세컨드 라이프, 상업 목적의 공동체 사이트 이베이와 아마존닷컴, 그 다음 팟캐스트, 이건 애플 팟캐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커런트 TV,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이제 MIT 공개 강좌,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이제 모질라의 spreadfirefox.com, 그 다음에 뉴스나 음악, 비디오를 추천하는 사이트인 이제 딕.com, 그 다음에 레딧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구분한 건데요. SNS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한 게 제가 이게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채질 텐데 미국에 있는 학자가 아마 구분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연구자가.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다 미국 사이트들이거든요. 위에 15개 유형을 보면 성관이가 고려한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은 소셜미디어에 속하는 매체이며 각기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친구관계를 맺는 SNS이며 트위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문 메시지로 소통하는 마이크로 블로깅에 속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서 SNS의 유형을 프로필 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마이크로 블로깅, 미니 홈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 진흥원에서 직접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용역을 받은 연구자가 6개월, 7개월을 거쳐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럼 뭐가 있는지. 그럼 그 다음 보통 옛날 사람들 경우가 많거든요. 한 40대, 50대의 연구 책임자가 이걸 수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아는 건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니홈피 얘기 나오잖아요. 미니홈피 끝난 지가 언젠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이 든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또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유형화는 SNS를 소셜미디어로 격상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다시 말해 SNS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미니홈피와는 성격이 다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를 포괄하는 상위 매체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편 2011년 4월 28일 나는 꼼수다 라는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처음 업로드된 이후 방송 1회분의 이용자 수가 한때 6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누렸는데 팟캐스트는 SNS와는 성격이 다른 소셜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소셜미디어를 논할 때에는 미디어라는 측면보다 그 소셜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셜은 언뜻 보면 일정 장소에서 지인들과 친목이나 친교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미국 언론학회는 동문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모임을 소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의 소셜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의 핵심적인 의미는 연결됨,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족, 친구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타인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열린 관계 맺기가 소셜미디어라는 개념에서 주목해야 하는 소셜의 의미라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소셜인 것입니다. 이쯤 하고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셜의 미디어에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소셜로서의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데 억지로 누군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중파라고 불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 틀면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나옵니다. 하지만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매체들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클릭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그 컨텐츠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열린 관계 맺기라는 건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두 개 다 해당되긴 합니다만, 둘 다 이제 계정을 비공개 계정으로 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정에 쓰신 내용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조금 더 폐쇄적이긴 한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쓴 내용을 다른 사람이 그걸 인용을 해서 뭐 조리 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또는 이제 대단하다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더 낯선 사람이 거기 답글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려있는 공간, 또 열려있는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노출률도 높겠죠. 예를 들어 저도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쓰게 되고 그 글에 대해서 한 달 뒤에 그 글에 이제 전파되는 양을 보면 30만 명이나 40만 명이 이 글을 봤다, 이 글에게 40만 명에게 이 글이 노출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좀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 열린 관계 맺기는 칼 포퍼가 제시한 것처럼 이해관계 중심의 닫힌 사회를 극복하는 방안인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셜의 의미는 최근 진행 중인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라는 흐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축적한 공공데이터를 이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연결을 중시하려는 대목입니다. 이 연결성은 정치 공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선거에서 당선이 최우선 목표인 정치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때문에 최근 선거에서 웹 기반의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선거운동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트위터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거운동들을 했습니다. 그 고민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 평소 트위터 하지도 않다가 트위터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소통하는 것처럼 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이제 더 안 들어옵니다, 트위터에.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이는 소셜미디어가 정치 과정과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과 함의. 관련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선거 등 정치 공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로 다음에 10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가 선거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유권자와 만나는 것. 두 번째, 선거 홍보물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 세 번째,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에 후보자와 관련한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 네 번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춰 선거운동 메시지를 제작해서 전파하는 것. 다섯 번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선거 기부금을 빠른 시간 안에 모금할 수 있다는 것. 여섯 번째, 후보자의 트윗글이나 게시글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일곱 번째, 후보자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여덟 번째, 후보자의 언급이나 자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트위터 같은 데 글 써보면 사람들이 내용을 얼마나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후보자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젊은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 열 번째, 유권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의견을 모아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에서 소셜미디어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보도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SNS를 이용한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모바일 선거운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UK 지방선거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SNS 선거운동이 매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2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팟캐스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석함에 따라 6사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오디오, 영상 홍보물이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제작이 됐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반 유권자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SNS 선거운동은 네트워크 영향력을 이용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전파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불리한 후보자는 SNS에 선거운동원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동원하고 유리한 후보자는 리트윗으로 자신의 입장과 강점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이게 행동 패턴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도전자 입장, 또 기존의 이제 의원이 아닌 지명도가 낮은 입장에서는 다수의 아르바이트들을 동원해가지고 SNS상에서 이제 지명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지명도가 좀 높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 얘기 나오니까 이런 걸 리트윗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소셜미디어는 그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에서처럼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의견 생성, 의견 집결, 의견 표출 등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언론이 일컫는 부동층의 표심이 소셜미디어에 형성된 여론의 영향을 받을지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부동층이 과연 소셜미디어 내에 얼마만큼이나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한편 소셜미디어가 정치 공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사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공공 현안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곳보다 속보가 빨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 직장인들, 그 다음에 사실 트위터가 그렇습니다. 트위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엄청 춥다 그러면 그날의 트위터 주요 워딩은 출근할 때 패딩 뭐 이런 게 됩니다. 꼭 패딩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첩보원들, 수많은 특파원들이 트위터 회원 숫자만큼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각자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통합해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4년 8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간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했다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0.7%에 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뉴스를 소비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2.5%로 201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할수록 이용자들의 사회 자본이 늘고 온라인 정치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정치인에게 편지를 쓰고 선거에 기부금을 내거나 선거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전자우편으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공청회에 참석하고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정치 시위에 참석하는 경우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촛불 집회라든지 뭐 많았죠, 이것저것 집회들이. 이는 SNS와 팟캐스트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정치인과 선거 후보자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소셜미디어가 갖는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선거 후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선거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으로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무선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구가 증가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로 이동하며 수시로 각종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나 뉴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규모 시위처럼 상당한 인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로 이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동원이 가능하고요. 한편 기술의 관점에서 사회적 의미나 문화지평, 기술 코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셜미디어가 정치 공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는 이제 이용자가 그 기술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기술의 특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뜻하고요. 문화지평은 보편적인 가정이나 전제를 말합니다. 기술 코드는 기술의 디자인 차원적 속성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회의 문화지평과 맞닿으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이제 데이터 공유, 사용의 편리함, 접근성이라는 기술 디자인의 속성이 있는데 이면에는 광범위한 포용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기술 코드가 내재해 있습니다. 이 연구 자체를 한 이제 필자 같은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주요 신문과 공중파 TV 뉴스가 소셜미디어의 속성을 공유와 결집, 혁신적인 변화, 득보다 시리지 않은 프레임으로 보도했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 프레임은 언론이 소셜미디어를 해석하는 기술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좋게 해석한다는 거죠. 기존의 언론들도. 지금까지 검토한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SNS와의 차이점, 소셜미디어의 정치 영향력과 함의를 고려할 때 SNS와 팟캐스트는 한국의 정치 공간에서 신속성, 파급성, 연결성이라는 기술 코드를 배경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유통시키는 중요한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정보와 SNS 그리고 팟캐스트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090명의 후보자들 중에 539명, 그러니까 한 49.5%니까 거의 한 50% 정도가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자들 중 75.7%,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자들 중 87%가 트위터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NS 선거운동이 처음에 허용된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포털사이트, 언론사, 정치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SNS와 팟캐스트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매체가 다룬 정보를 점검하기 전에 선거 관련 정보의 의미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보란 데이터를 토대로 추출한 상위 개념으로 데이터에 담긴 유용한 의미를 뜻합니다. 그 정보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DIKW라고 해서 DIKW 체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뭐 데이터, 인포메이션, 지식, 그 다음에 지혜가 이제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장 기초이며 지혜가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정보를 보내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 참고해보면 선거 관련 정보는 그 유권자가 선택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유권자들의 자질 및 공약, 아니 후보자들의 자질 및 공약, 그리고 선거일, 투표소 위치, 투표 절차 등 선거 참여의 근간이 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일상으로 전달하는 매체는 신문,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의 이제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 사명인 언론사가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일은 언론행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무선망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이동형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패드 같은 걸 말하는 걸 텐데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찾는 네트워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네트워크 인구라고 별도로 지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는 선거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주가 그 전통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에서 SNS,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팟캐스트 등 신종 매체들로 확장되는 현상과 연관됩니다.
전통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뉴스에 요구되는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핵심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불공정하고 편향된 기사들도 있습니다만 언론사의 존립 기반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균형감 있는 뉴스를 제작하는 데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선거 관련 정보는 비교적 정제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SNS와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선거 관련 정보는 이 같은 정제된 양식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고 심층적이며 때로는 정파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사, 인터넷 매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들도 지면이나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파헤치고 비판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선거라는 정치 공간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선거 관련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거 관련 정보라는 건 언론사와 소셜미디어가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해서 유통시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정제된 양식과 정제되지 않은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보의 질과 유용성은 유권자의 날카로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기존 언론사와 소셜미디어가 지난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양상을 되짚어보면, 네이버는 2012년 3월 16일 웹과 모바일 기반으로 19대 총선 특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후보자 정보, 지역 투표소 정보, SNS에서 언급되는 총선 정보 및 현안, 인기 게시글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SNS 데이터를 분석 회사인 소셜매트릭스와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가 선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싸이월드 클럽에서는 19대 총선의 결과, 특히 서울에서 20대 유권자의 투표가 주는 의미를 분석한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27%, 20대 여성 투표율이 8%라는 SNS의 정보는 유언비어이며, 서울지역 20대 투표율은 60%를 넘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서울지역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보도 올라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이제 팩트가 있다는 거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서 후보자의 이력, 사진, 공약 등 선거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유권자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SNS에 친숙한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유권자들의 위치를 토대로 자동으로 선거구를 설정을 해서 후보자의 양력이나 공약, 재산, 병역, 납세 및 이제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웹과 모바일용 정치 팟캐스트도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2012년 3월 27일자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팟캐스트 제작 서비스인 이제 아이블로그를 이용한 팟캐스트 방송이 당시 1900여 개에 달했고, 하루 평균 다운로드 규모는 1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들은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직접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통합진보당은 이제 이정희의 희소식, 유시민과 노회찬의 저공비행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했고요.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후보자 안내, 이해찬의 정석정치를 선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이재호의 모라카노, 김태원의 희망캠프 등 후보자들이 팟캐스트를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후보자들의 양력, 공약, 정과 등의 내용을 들려주며 매회 한 개 지역의 후보자들 정보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는데요, 당시. 이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는 이제 원래 딴지 일보 계열로 있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총선 또는 뭐 대선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각 이제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각 후보자별로 아주 작은 군소 후보, 무소속 후보라도 그 사람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지방신문까지 다 뒤져서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걸 들으면 되긴 되죠. 되게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니까. 언론사의 경우 한국일보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시사난타 23회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26회에서 19대 총선 결과를, 27회에서 낙검수 1년을 되돌아보다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한겨레 캐스트에서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분석 내용을 그리고 김어준의 KFC에서 지방선거의 쟁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6회 지방선거가 2016년에 2014년에 있었으니까 이 보고서는 2015년에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진중권, 노회찬, 유시민이 만든 정치다방 팟캐스트가 5월 27일 첫 방송됐는데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를 통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현안과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팟캐스트 이탈남 시즌3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등장시켜서 6회 지방선거의 현안으로 부상한 생활임금 제도를 다루기도 했고요. 국민라디오는 지방선거에서 개념있게 투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팟캐스트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팟빵 같은 경우는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 관련 대한매체와 후보자들의 팟캐스트를 게시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관련 정보를 팟캐스트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선보였고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회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를 내귀의 선거박사라는 팟캐스트로 운영을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신고 및 선거법령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공감하는 공약들을 선택하면 후보자의 정보를 보여주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웹 서비스도 등장을 했고요. SNS와 팟캐스트가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에서 활발하게 활용한 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선거 국면에서 여론의 동향을 분석해 시각적인 데이터로 제공하거나 팟캐스트 제작을 돕는 회사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GD넷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2월 출시한 소셜 와칭은 트위터에서 정치인들의 팔로워 순위와 메시지 리트윗 수를 일주 월간 순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2012년 4월에 선보인 트렌드 믹스는 이제 트위터에서 후보자들의 언급 빈도를 분석하고 후보자들의 호감도 추이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날 총선은 이제 그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 부정적 메시지, 관심 단어,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작성한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지오비전은 이제 투표소와 주요 시설의 위치를 토대로 도보 접근성과 소요 시간을 파악을 해서 특정 장소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거주인구나 상주인구 분포율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게재하는 위치나 유세 경로를 짜는 데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블로그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내용을 쉽게 제작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 팟캐스트 청취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19대 총선에서 팟캐스트가 선거운동의 홍보 창구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이 아이블로그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그 서버를 거의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만드시는 분들이, 특히 애플 팟캐스트에 올리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선거기간 SNS와 팟캐스트의 역기능, 이게 마지막 부분일 텐데, 선거기간 동안에 SNS와 팟캐스트의 역기능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내지르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틀린 얘기가 나가도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이러면서 그냥 분노만 하지, 나중에 이거 틀린 얘기였습니다 얘기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정보가 가짜 정보가 유통되기 가장 쉬운 환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의 언론 같으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책임지게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팟캐스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 역대 선거에서 이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 2012년 19대 총선에서 384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12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SNS로는 트위터가 가장 많고요. 왜냐면 트위터는 익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짜뉴스 막 뿌리고 또 이제 뭐 쌍욕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고소하고 싶어도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또 고소하는 방법이 다 있죠, 그것도 하다 보면.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직접 고소까지 잘 안 하려고 들고요, 이게 부담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톡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게 트위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처럼 그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공무원들의 SNS 이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2015년 9월 11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SNS와 인터넷 게시판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95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공무원이나 경기도 의회 공무원들이 현직 지사를 막 응원하는 글을 다는 거죠. 선관위는 2014년 1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사립학교 교장이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와 카톡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다가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금품 선거사범에 이어서 흑색 선전이 증가했고요. 검찰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거 후보자나 가족의 학력이나 경력 등 자질과 관련된 정보를 폭로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불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SNS나 팟캐스트의 역기능은 여론 지형을 정파적으로 양분하면서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왜냐면 이제 정치 혐오가 불러오죠. 왜냐면 자꾸 싸우니까 양쪽에서 서로 막 무슨 굉장히 볼상사나운 짓거리까지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굴 지지해도 누굴 지지한다는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반대쪽에서 날 욕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기가 싫다 이러고 이제 정치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선거 관련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언론의 게이트키핑 역할이 관리자의 역할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선거 판세에 관한 종합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후보자들에 대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단순한 문지기 역할만으로는 해내기 어렵다는 거죠. 앞서 기술한 것처럼 소셜미디어에는 성격과 기능이 다른 매체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거 국면에서 팟캐스트, 블로그, 유튜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은 각자 중심을 형성하면서 관련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정보는 하나의 거대한 중심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중심들이 존재하면서 상이하거나 때론 정반대의 내용을 제시하는 양상을 띠고 있죠. 이는 하나의 복잡성이 다른 복잡성으로 통제된다는 복잡성 이론의 관점과도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정보 소스들이 많고 이게 이제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계속 서로 견제를 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언론사들과 언론인들은 선거 국면에 유통되는 정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게 가짜뉴스구나 하면서 사전에 걸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언론사가 SNS와 팟캐스트의 각종 정보 생산을 흡수해서 전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자들에게 소셜미디어 활용법을 교육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다수의 언론사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다양한 관점의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제작을 해서 SNS, 팟캐스트, 유튜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미디어에 유통시키고 피드백을 흡수하는 순환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와 교육 뭐 이런 건데, 이걸 기성 언론에 맡기는 거죠. 근데 기성 언론은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의 그 뉴미디어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두 어떤 그 기존의 언론과 뉴미디어가 활동하는 어떤 그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